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0편 지방민과 노비들도 항몽을 외치는데 1271년 정월 개경. 폐하, 지난번에 왔던 몽골 사신 브라와 맹기 등이 이제 임무를 마쳤으니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과인도 이미 보고를 받아 알고 있어.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우리도 추밀원사 김련을 동반하도록 준비를 해두었어. 헌데 몽골 사신들이 이번 귀국길에 데려가겠다는 사람들이 더 있사옵니다. 그자들이 누구를 데려가겠다고 했단 말이오? 황제의 명이라면서 오윤부와 김이목을 데려갈 터이니 내놓으라고 우기고 있사옵니다. 아니, 오윤부라면 사천감 오윤부를 일컫는 모양인데 김희목은 또 누구란 말이오? 낭장벼슬의 군관이옵니다. 하필 그들을 왜 몽골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오? 일찍이 몽골로 귀부해 간 낭장 이영의 농간인 듯 하옵니다. 참. 이러다 우리 고려에 어디 사람이 남아나겠는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고려사 세가편의 기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일찍이 고려의 낭장 이영은 국경을 넘어 몽골로 도망쳤는데 그가 몽골 조종에 고자질하기를 우리 고려에는 천문에 대단히 밝은 사천감 오윤부라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 낭장 김이목은 맨손으로 돌을 깨트릴 만큼 힘이 장사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황제가 부라에게 데려오라 명한 것이었다. 황제가 그리 명했다 하니 도리가 없지 않소. 데려가도록 조치를 하시오. 그리고 며칠 뒤 폐하, 몽골 황제가 보낸 40여 명의 사신이 지금 국경을 넘어 개경으로 내려오고 있다 하옵니다. 폐하께서 교회로 마중을 나가셔서 그들이 가져오는 황제의 조서를 예를 갖춰서 받들라는 연락이 왔사옵니다. 전에 왔던 사신이 이제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터이에 40여 명이나 되는 사신들이 또 몰려온단 말이오. 이번에 오는 몽골의 비서감 조양필은 일본에 갈 사신이라 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몽골 사신을 일본 조정에 연결하는 책임을 우리 고려에게 맡으라는 것이 아니오. 상세한 내용은 황제 조서를 받아봐야 알겠사오나 이번에는 우리 고려 사신을 대동하지 않고 몽골 사신단이 독자적으로 일본에 건너갈 것이라 하옵니다. 우리가 누차 소개한 바 있듯이 몽골 황제 쿠빌라이는 이제 고려는 완전히 복속을 했으니 일본을 초유해 몽골의 지배하에 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고려에게 그 중간 역할을 맡도록 했는데요. 그때마다 고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협조를 하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몽골 사신단을 거부해 두 나라 사이에 제대로 통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고려가 그동안에 협조를 사실 잘 안 했어요. 뭐 핑계를 계속 댔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신 들어가는 것이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군대가 들어가야 되면 고려군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고려에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상황에 같이 말려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1271년 이 무렵에는 이제 몽고가 독자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갖추면서 이 일본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공주대 윤형역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윤 교수의 얘기 중에 이 무렵에 와서 몽고는 일본에 독자적으로 사람을 파견할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독자 시스템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보낸 조서를 간추려 소개하도록 하죠. 짐이 생각하건대 일본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통에 우호 관계를 맺어왔고 또 당신의 나라 고려와는 그 국경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일찍이 고려왕인 당신에게 조서를 보내고 사신을 파견해
우호 관계를 맺게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 지방 관리들의 방해로 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 뒤로는 이면의 사건으로 일본에 대한 문제를 미처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허나 지금은 고려의 사정이 안정되었으므로 다시금 조양필을 국신사로 보내니 그대는 이들이 반드시 일본에 도착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대는 이번에 함께 보낸 홀림치, 왕국창, 홍다구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사신을 해상까지 호송하게 할 것이며 사신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올 때까지는 금주에 주둔하도록 하고 고려에서는 그에 필요한 군량을 공급하고 선박과 군함들을 한데 모아 금주에서 대기하게 하되 늦어지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려 사람들이 몽골 사신을 대동하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몽골 관리들로 하여금 조양필을 일본으로 건너가게 하되 금주, 즉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에다 대일관계를 관장할 본거지를 마련할 것이니 고려에서 군량과 군함과 병사들을 제공하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몽골은 대일관계를 관장할 거점으로 왜 하필 금주를 지정했을까요?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왜 금주인가 하면 흔히 일본을 원정을 할 때 몽골군이 주둔했던 곳은 하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포는 지금의 마산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까지 원나라가 일본 원정하기 이전에 고려가 일본하고 외교 사신을 왕래할 때 현지에서 그 모든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이 금주에 있었습니다. 김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에는 이것이 몽고 주둔군이 김해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고려 안에 몽고군이 많이 주둔을 하면서 볼 때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많은 배와 부대가 정박하는 데는 김해보다는 마산 쪽이 더 좋다 해가지고 하포로 진지를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쿠빌라이의 조서를 가지고 고려에 온 몽골 사신단에는 고려의 원종이 영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려를 배반하고 몽골로 투항해 대를 이어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홍보건의 아들 홍다구가 그 사람입니다. 왕이 교회에 나가서 몽골 황제의 조서를 받는 예를 갖추었는데 홍다구는 고려의 국왕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았으며 몽골의 중서성에서 가지고 온 통첩을 왕에게 내보였다. 그 통첩에는 그의 아버지 홍보건이 몽골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고려에 남아있던 부모 형제와 친척들을 모두 몽골로 데려갔으나 아직도 숙부인 홍백수를 데리고 가지 못했으니 이번에 홍백수를 데려갈 수 있도록 찾아서 대령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몽골에 귀부한 홍다구의 반역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면 다시 삼별초 얘기로 화제를 돌려볼까요? 여기는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에 해당하는 밀성군. 여러분! 지금 나라의 사정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녕 모르십니까? 우리가 임금으로 받들던 사람은 개경으로 도망쳐서 몽골 오랑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전쟁 기간에 그 오랑캐 놈들이 저지른 만행을 어찌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부모 형제를 무참하게 도륙하고 혹은 오랑캐 나라로 끌고 가서 노비로 삼고 피땀 흘려 거둔 곡식을 온갖 명분을 붙여서 모두 수탈해간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지키고 받들어야 할 이 나라의 왕통은 몽골 침략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도의 삼별초 정부입니다. 우리는 진도 정부의 승하우 왕혼을 우리의 임금으로 받들어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는 밀성군은 물론이고 인근의 여러 군과 주현에 통문을 보냈으며 이미 일선 현령도 우리의 거사에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렴주구를 일삼던 타막한 관리부터 우리 손으로 요절을 냅시다. 자, 갑시다. 밀상군 사람 박평, 박공, 박경순, 그리고 방보, 개년 등이 골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진도의 반란군과 호응하고자 들고 일어나서 부사 이의를 죽였다. 그들은 공국병마 사라 자칭하고서 각 군현에 통문을 보내고 그 도당을 보내 창도 현감을 죽였다. 밀성 사람 조천은 일선 현령이었는데 반란군이 조천을 불러 함께 반역하자고 하니 조천이 이에 따랐으며 이들은 스스로를 공격할 공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공국병마사라고 칭하고 기세 좋게 떨쳐 일어납니다. 이들 반란 세력이 떨쳐 일어나 세를 떨친 지역은 앞에서 소개한 밀성, 즉 지금의 밀양을 비롯해서 경북 선산에 해당하는 일성과 청도 등 현재 경상남북도를 아우르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멀리 서남해안에 운거하고 있는 진도의 삼별초 정부가 어떻게 경상도 지역에서까지 영향을 미쳐 봉기를 유도했을까요? 아니면 반란 세력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진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나섰을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1271년 초쯤 되면은 영호남 지역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이 진도를 거점으로 한 삼별초 세력에게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어느 쪽이 먼저 이러한 그 유대와 제휴를 개시를 했는지, 진도 지역 삼별초 세력이 먼저 접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소문 듣고 있던 밀양 사람들이 먼저 접촉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들의 신분은 사실 지금 미상입니다. 다만 이제 이 성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천민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평민들이었을 것 같고요. 반란 주도 세력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이강한 교수의 발언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편인데요. 반면에 숭실대 권영국 교수는 반란 주도자들의 성분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주모자인 박평, 박 씨는 이제 밀양 토성이죠. 그래서 밀양 지역이 이제 토성 세력이고, 이들의 이제 지위를 보면은 뭐 동정, 그리고 이제 급제, 진사, 뭐 혈령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정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직사가 있는 실직이 아닌 산직이고, 그다음에 진사나 급제 같은 경우는 그 과거 합격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장차 이제 실직으로 관직에 이제 보임될 일종의 이제 관직 후보자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려 중기 이후에 관인계층이 이제 확대되면서 관직으로 진출한 그런 기회가 점차 적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씨가 박씨로 나와 있는 이 밀양 박씨들의 경우에는 장차 관직으로 나아갈 후보자들인데 몽골에 복속돼 있는 개경정부만 바라보다가는 희망이 없어서 들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반란을 주도한 방보와 계년 등의 경우에는 성씨가 없는 것으로 봐서 미천한 신분인 듯한데 이들의 봉기는 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당시 이제 어떤 지방 간의 착취라든가 또는 그 과중한 수치 이런 데 이제 시달려서 유망민이 됐거나 또는 뭐 초적이 된 이런 이제 농민층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신분 해방을 꿈꾸는 노비들 또 다수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경상도 내륙에 해당되는 이들 지역이 이제 참여한 거, 어떤 지역적으로 이들 지역 출신하고 어떤 삼별초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겠는데, 당시 이제 삼별초의 활동 구역이 주로 이제 남해안, 경상도 남해안까지 이르렀고, 또 이들 이제 경상 내륙 밀성이나 이들 지역이 낙동강 수계를 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죠. 진도 삼별초 정부의 경우 일반 선박이나 함선 등 해상 이동 수단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때 진도에서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한 다음 낙동강 수계를 타고 올라가면 경상도 내륙의 세력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밀양에서 들고 일어난 이들의 봉기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적들은 각 군과 현에 통문을 보내고 그 도당을 파견하여 청도 현감을 죽였다.
그런데 창도 사람들이 이들에게 거짓으로 항복한 채 하고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만든 다음 목을 베었다. 한편 밀성 사람 조천은 일성군의 현령이었는데 반란군과 함께 반역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얼마 뒤 반란군이 창도에서 섬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결국 패할 것으로 판단하고 고을 사람들과 더불어 반란군 수계를 죽이기로 하였다. 드디어 안찰사 이호와 금주방어사 김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도착하자 조천이 방보 등을 죽이고 항복함으로써 결국 반란이 평정되었다. 개경 정부와 몽골군을 타도하고 진도의 삼별초 정부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밀양 등 경상도 지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개경 정부의 도읍지인 바로 그 개경에서 한바탕 거사를 모의했던 세력은 관노, 즉 관청의 노비들이었습니다. 원종 12년 정월 어느 날의 저녁 무렵 자, 오기로 한 사람들은 거지반 다 왔으니까 장차 이 일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지 의논들 한번 해보자고. 지금 진도에서는 과거 강화도에서 우리와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 삼별초 군사들을 도와서 개경의 관군과 몽골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 그들에게 힘이 돼주지는 못할지언정 몽골 오랑캐들의 수발이나 들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될 말인가? 맞아. 비록 우리가 출신이 천한 노비 신분이긴 하지만 과거 몽골 오랑캐들과 전쟁을 치를 때 공노비, 사노비 할 것 없이 한데 뭉쳐서 오랑캐들을 무찌른 전통이 있지 않은가. 당장에 무기를 구해서 들고 일어나 우리도 진도로 내려가자고. 치밀한 계획 없이 경거망동하다가는 진도는커녕 개경을 벗어나기도 전에 도륙을 면치 못할 것이야. 그럼 뭐 어찌하자는 것이야? 먼저 여기 개경에 들어와 있는 몽골 오랑캐의 우두머리를 죽여 없애야 돼. 그런 다음에 고려 조정의 관리들을 죽이고 세력을 모아서 남쪽으로 진격해 진도의 동지들과 합세하는 게 어떤가? 몽골 우두머리를 죽이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루가치 그자부터 죽이자는 말인가? 그렇지! 일단 다루가치를 죽임으로써 몽골 오랑캐들에게 결사항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전명해야 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될 것이야. 자, 그럼 두 패로 나뉘어서 한 패는 몽골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조정 관리들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몽골의 다루가치를 죽이러 가자고. 자, 모두 무기를 가지러 나가자. 관노였던 순겸과 공덕 등이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몽골 다루가치와 개경의 관리들을 죽이고 진도로 가서 투항하려고 음모하였다. 이 시기에 몽골에서 파견한 다루가치는 탈타였는데 다루가치란 황제의 명을 받아 고려를 다스리는 행정 책임자로서 일제강점기의 조선 총독과 비유할 만합니다. 어쨌든 원종이 버티고 있는 개경정부의 안방에서 노비들이 들고 일어나 다루가치와 관리들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란을 주도한 이들이 노비들이란 점에서 진도 삼별초 정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력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순겸이 관노이긴 했는데 대단히 재미있는 정황이긴 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당시 노비들이 조직된 형태로 반원적인 성향을 내보이고 있었다든가 반원 세력의 신분이 대체로 평민 이하 낮은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지금 순겸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 주인은 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는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만 이 개경으로 환도한 상황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을 최대 세력인 무신 집권의 그 잔당들 소유의 노비였을 가능성은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개경에 있던 관청의 노비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다기보다는 과거 강화도 시절에 무신 권력자들의 노비였던 사람들이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개경으로 환도하고 나자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서 들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강한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영국 교수는 비록 진도 삼별초를 이끄는 세력이야
과거 강화도 시절에도 기득권을 누리던 지배계층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천한 신분의 피지배계층 세력이 진도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삼별주 정부를 이끌었던 중림 세력은 아무래도 이제 지배층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신 정권의 잔존, 무신 세력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이제 양반 관리 그리고 이제 군인층들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정부에 지지하는 세력은 이제 군불령 강령 기록상 나오는,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 볼 때 이제 사회 불만 세력이었겠죠. 그 당시 사회, 그러니까 유망 농민, 초적, 노비 등 어떤 현실 사회를 개혁하거나 이제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사회경제적 처지의 개선이나 어떤 신분 해방을 바라는 그런 이제 하층민들이 중심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라는 저서에서 이 시기 개경에서 일어난 관노들의 반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경에서 관노, 순겸과 공덕 등이 노비들을 모아서 개경의 다루가치와 관직자들을 살해하고 진도에 투항하고자 하였거니와, 이는 일부 피지배층이 진도 정권에 합류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배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기존 사회 질서로부터 일탈된 세력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진도 삼별초 정권의 존재로 인하여 개경의 노비 집단들은 사회적 박탈감을 한층 절감하였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도 정부의 주축을 이루는 삼별초 군사들 중에는 과거 노비 출신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도에서는 노비 출신도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개경에서는 노비들이 예전의 노비 대접마저 받지 못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얘기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진도로 가서 투항하려 했다라고 천명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들의 반란은 몽골군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밀양에서의 반란과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고 이해해야 하겠죠. 밀성군 사람들이 이제 난이 그동안 누적된 몽골군들의 악행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된 일반인들의 스트레스가 조금 가미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강화도에서 이제 한 40년 동안 이미 산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가 이미 새로운 수도이자 터전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개경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일반민들한테는 생활의 터전이 송두리째 변경되는 그런 큰 변화였던지라 몽골군에 대한 반감과 그 다음에 생활 터전의 변경이라는 어떤 중대한 심적 부담감 같은 것들이 가미되면서, 자, 그렇다면 개경 관노들이 일으킨 이 반란이 어떻게 전개됐고 그 결말은 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까요?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반란이 일어났사옵니다. 아니, 밀성에서 일어난 반란은 모두 평정됐다 하지 않았는가? 밀성이 아니라 여기 개경도성에서 관노들이 반란을 모의했사온데 그 주동자가 노비 순겸과 공덕이라 했사옵니다. 이들은 다루가치와 개경의 관료들을 모두 죽이고 진도로 투항하겠다고 선언하고. 뭐라? 그렇다면 그 주모자들을 잡아들이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장군 최문본에게 가서 어명을 전하고 순겸과 공덕을 잡아들여 국문하라 이르라. 예, 폐하. 그런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관노들 67명이 동네에 모여서 쑥덕거리는 모습을 목격한 지우 신좌선이 왕에게 달려와서 일이 다급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제신과 추신 그리고 승선과 중방 등은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 폐하, 이 일을 어찌 처결해야 하겠사옵니까? 지추밀원사 이현원과 상장군 장자연은 이 길로 몽골 다루같이 탈타에게 달려가서 실상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 반란 주모자들은 붙잡히게 됩니다.
죄인들을 국문하는 일은 다루가치인 탈타아와 고려 출신으로서 몽골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홍다구가 담당하게 됐는데, 바른 대로 토설할 때까지 줄이를 쳐라! 예! 그런데 주모자들에 대한 문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홍다구가 다루가치 탈타아를 은밀하게 찾아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다루가치 나리, 이번 사건을 처결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반란 주모자들을 문초해서 죄를 밝혀내고 드러난 죄상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찌 기발한 처결 방법이 따로 있다 하는가? 내 말을 들어보시면 다루가치 나리께서도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고, 또한 황제 폐하께서도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 어디 무슨 얘긴지 말해보라. 나에게 저들에 대한 문초를 맡겨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대답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대답을 얻어낸다. 예, 다루가치 나리. 무슨 대답을 얻어내서 어찌하자는 말인가? 저자들의 반란을 고려 조정과 연결시켜서 그 책임을 고려 국왕에게 지게 하고, 그것을 기화로 우리 몽골은 군사를 움직여서 개경을 습격하여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다구의 얘기는 개경에서 관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의 배후에 고려 조정이 있는 것으로 혐의를 들씌운 다음 몽골 군사를 동원해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무력으로 습취해버리자, 이러한 제안이죠. 쉽게 얘기해서 고려 왕조를 아예 멸망시켜버리자, 이러한 얘기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홍다구는 어떤 계산을 하고서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선별조 정벌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일본 정벌 작업의 장수로 기능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원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선별초 진압이라든가 일본 정벌 같은 제국 차원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요동 지역에 세를 구축하고 있던 홍씨 일가의 대표자로 온 것이기도 했고, 와서 그 한 일환으로 둔전도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일단 홍다구가 고려로 온 배경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다구는 몽골에 귀부한 고려의 군사와 백성들을 총괄하는 관령기부 고려군민총관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아예 고려 왕조를 멸망시켜버리고 몽골 황제로부터 더 큰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현재 고려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다구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 다루가치 탈타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대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다루가치로서 황제 폐하로부터 고려 조정이 이곳 개경에 안착하도록 도우라는 칙명을 받고 왔는데 어찌 그런 간계를 꾸미고 부추기는 것인가? 결국 탈타아가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다. 관노 순겸의 반란 사건을 기화로 개경 지역을 습취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 의아한 것은 원 황제가 고려 정부, 특히 원종에게 조속히 환도할 것을 명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디까지는 고려 정부가 개경에 다시 안착하기를 바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홍다구가 개경을 습취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고, 또 그 여러 가지 군사 또는 경제 정황상 습취를 하기도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서 이 기사의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홍다구가 개경을 실질적으로 접수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고려 정부에 대해서 일단 원 정부의 대표자이자 요동적 고려 국민의 대표 세력으로서의 자기 어떤 절대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애당초 다루가치 탈타아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었다기보다는 여차하면 고려 왕실의 운명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툭 던져봤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죠. 개경 관노들의 반란이 평정됐다고는 하나, 몽골군의 저항에 들고 일어난 고려 백성들의 봉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해안의 도서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창량의 방어군 소속인 몽골병이 대부도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약탈하자 백성들의 원망이 심하였다.
이때 개경에서 순겸과 공덕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드디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몽골병을 죽이고 들고 일어났다. 폐하, 비록 몽골군의 약탈에 시달려서 그리 했다고는 하나 지금 이 대부도 반란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몽골군 당국에서 우리 고려 조정에 그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옵니다. 대부도의 도벌군을 파견하여 반란 주모자들을 잡아들이시옵소서. 알겠소. 수주부사 안열에게 어명을 전하고 대부도의 반란 세력을 도평하라 이르시오. 드디어 안열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평정하였다. 왕은 안열의 관직을 오품으로 승직시켜 주었다. 나중에 다루가치 탈타아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반란을 도모한 자들을 국문하였으며 당성 사람 홍택의 목을 베고 홍균비 등은 곤장을 친 다음 역참의 아전에 충당시켰다. 그럼 이번에는 개경정부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기사 한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실대 권영국 교수로부터 고려의 전시가와 녹봉제도, 그리고 이 시기의 관료들에 대한 대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어서 토지를 지급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녹봉, 이제 두 가지가 관리들의 어떤 복무 대가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월급 같은 것이었죠. 근데 이제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가 제도는 이미 이제 12세기 초부터 이제 독려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무신집권기에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붕괴가 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때 오면은 이제 양방 관료, 특히 그 중에서 신진 관료에 대한 토지 지급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형편이었고, 게다가 이제 녹봉 지급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고종과 원정 이후에 국가에 이제 사고가 많아서 창고가 비었고, 그래서 녹봉이 이제 정해진 등급대로 지급되지 못해서 재상 같은 경우 녹봉도 불과 이제 몇 가마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관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창고가 텅텅 비다시피 해서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한 실정이니 어찌 민심 위반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쪽 지방에서는 조세를 운반하는 좋은 선들이 이미 삼별초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을 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온 군사들의 군량 역시 고려 조정에서 충당을 해야 하는 실정이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나,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녹봉을 못 받은 관료들의 아우성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도 호의호식하면서 대평가를 부르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 어려운 시국에 호의호식하며 대평가를 부르는 자들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오. 임금의 친위 세력과 왕실의 사람들이 그 자들이지 누구겠어? 아니 그런 말을 어쩌자고 그리 함부로. 어려운 때일수록 재상들이 모두 나서서 임금에게 직언을 간해야 하거늘 어찌 어전에서는 모두 입을 다물고 뒷구멍에서만 공론을 하고 있는 것이오? 하기야,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났을 때 의당 그 권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전토를 회수해 국고에 귀속해야 옳거늘 임금의 측근 세력들이 다 차지해버렸기로 이런 사태가 생긴 것 아니오? 그럼요. 이번에 제추의 신료들이 모두 나서서 폐하께 시정을 요구하십시다. 좋습니다. 또한 녹봉을 못 주고 있는 선비들에게 그 품위에 따라서 우선 경기 파련의 땅을 녹과전으로 지급하도록 주청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제추 신료들은 드디어 원종에게 찾아가서 주청을 올립니다. 폐하, 요사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나라의 창고들이 비어서 문무 백관들의 녹봉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옵니다. 경기 파련의 땅으로 품위에 따라 녹과전을 주도록 주청을 올리는 바이옵니다. 알겠소. 그리하겠소. 그리고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권력을 쥐락펴락하던 권신들이 처단되고 난 뒤에 이현원, 강윤소, 이분희, 김자정, 이분성 등 왕의 측근 신료들이 앞을 다투어 왕에게 청하여 권신들의 전택을 받았었는데
이때 이르러 재상들이 그 전택을 모두 회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서 나라 살림에 충당하자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왕이 화를 내었다. 지금 뭐라 하였소? 과인의 측근 신료들이 과거 권신들로부터 빼앗은 전택을 모두 차지했으니 그걸 다시 빼앗으라 했소. 그 의견을 제일 먼저 발기한 사람이 대체 누군지 말해보시오. 폐하, 대신들의 의견이 모두 그러하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리 의견을 내었는지는 모르겠사옵니다. 제추 신료들 모두가 그리 얘기한 것이옵니다. 경기 8현 소재 토지들도 이미 고려 전기부터 여러 관료들에게 수조지 형식으로 분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땅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당시 워낙 전쟁통에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지라 이런 조치도 급하게나마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녹과전 지급 과정에서 이제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신직공기 당시에는 별 볼일 없이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무신직종이 물러가고 왕정이 복고된 후 다시 힘을 찾게 된 원종의 측신 세력이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기회에 한몫 잡아보자고 녹과전 지급 와중에 많은 땅을 스스로 절취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엔 그걸 또 다른 관료 세력들이 견제를 하고 나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서에는 제추 신료들이 집단으로 청을 올리자 국왕인 원종이 크게 노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실제로 원종이 일부 측근 신료들의 땅을 회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한편 여기는 전라도의 장흥부 조양현, 즉 지금의 전라남도 보성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적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적구선을 보냈는데 그들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냐? 장군! 조양현의 방어태세를 정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오, 그래. 지금 그 자들은 어찌하고 있더냐? 장군! 바로 지금 기세를 올려 공격을 감행하면 능히 저들의 함선을 무너뜨리고 조양현을 우리 소중에 넣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지금 우리 군함이 조양포구에 다다랐는데 저들의 함선은 아직도 별 움직임이 없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이곳 방어도령 진정이라는 자는 스스로 자원해 조양현의 방어도령으로 부임했다는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주색에만 빠져있어 군사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위인이옵니다. 알았느니라. 이제 공격 명령을 내릴 것이다. 북을 눌리고 돌격하라! 적 함선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라! 1271년 2월 진도의 삼별추군이 드디어 당시 장흥부에 소속돼 있던 조양, 즉 지금의 보성 지역을 함락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삼별초군의 시각에서 그들의 활동을 기술해 놓은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무렵에 과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또한 어느 만큼의 영역을 확보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도로 도읍을 천도한 직후에 영산강을 따라 올라가서 나주와 전주를 기세 좋게 공격했었는데 아마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남쪽 해안 지역으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전주, 나주 지역에 공세를 취했다가 김방경 같은 고려 정부 쪽 장군들의 어떤 방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내륙에서 특정 지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애초 시도는 실패했던 것이 아닌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 선별주 세력이 내륙에서의 어떤 여러 거점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유지했다기보다는 도서 지역에 일단 거점을 두고 배를 타고 와서 연안에 배를 둔 다음에 각종 좋은 루트들을 하나 둘 공략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실를 취하는 파상적인 공세 형식을 유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애당초에 나주와 전주를 확보해서 내륙 공격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던 시도는 무산됐지만 대신에 남해 바다에 연한 해안 지역들을 차차 점거해 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강한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권인국 교수의 의견도 비슷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라도 인근 지역을 세력권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제주도, 그리고 나가서 원종 12년 초 3, 4월 이 무렵에는 경상도 지역까지 진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은 남해 안에 30여 개 섬을 함몰했다 이런 기록. 그 다음에 또 진도에서부터 이제 강진, 장흥, 고흥, 경상도 일대까지 쭉 연결되는 연해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존재를 통해 볼 때 대체로 이제 그 연해장성 이남 지역, 이남의 이제 남해안과 도서 이런 지역을 확보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별초가 내륙으로의 북상 전략은 일단 접어둔 대신에 바다에 연한 해안 지역들을 진도에서부터 경상도 쪽으로 차근차근 공략해 횡으로 길게 세력권을 확보함으로써 연해장성을 형성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별초가 진도 인근에 있는 또 하나의 큰 섬인 완도를 장악해서 주요 거점으로 삼았을 것이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됩니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에서 완도에 삼별초의 주요 세력이 배치돼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진도의 측근에 있는 완도에는 삼별초의 주요 세력이 배치돼 있었다. 완도는 진도와 유사한 지리적, 전략적 조건을 갖춘 곳이며 신라시대에 청해진 설치가 그 요충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한다. 다소 전설적이기는 하지만 삼별초의 항몽전쟁 당시에 완도에는 송징 장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삼별초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워낙 빈약해서 완도가 그들의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고려사 등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용혁 교수는 완도 지역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구전되고 있는 송징 장군이 바로 삼별초 정부의 장수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송징 장군은 완도를 점령한 삼별초의 중요 인물로서 몇 년째 계속되는 흉년과 육지에서 온 관리들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던 주민들을 의모하고 그네를 왕래하는 세미선을 잡아 그 세미로서 거민들을 구호하니 완도 군지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송징 장군이 세미선을 잡아서 그 세미로 주민들을 구호했다 했는데요. 여기에서 세미선이란 당국의 조세로 납부할 쌀을 운송하는 선박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전설로만 내려오는 이 송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신라시대에 청해진을 열었던 장보고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선 중기 해남 출신의 문인이었던 석천 임억령이라는 사람은 송대 장군가라는 시를 남겼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길이나 깊은 바다를 한밤중에 나는 듯 건너와 만첩 산중 외진 골짜기에 몰래 둔을 치고서 들깨들을 부려서 대낮에 지저대게 하고 바다에 뜬 선박을 죄다 모여들게 하니 변방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쌀도적이라 불렀다네. 이 시에 대해 문학평론가 임형택은 그는 무리를 거느리고 완도로 들어와서 천엄의 요새를 장악한 모양이다. 그리고 무서운 용력과 비상한 책략을 구사하여 좋은 선이나 기타 선박의 무라를 탈취했던 듯 싶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들깨를 진도의 진돗개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에 구전된 여러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송징은 진도 삼별초 정부의 중요 인물로서 완도를 거점으로 삼아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71년 2월 몽골 다루가치 탈타가 개경정부의 원종을 찾아옵니다. 그가 원종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고려국 대왕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오, 그래요. 지체 말고 말씀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 몽골 군사들이 고려의 여러 지역에 둔을 치고 있다는 사실은
대왕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에 따라서 삼별초 반란군을 도평하기 위해 몽골군의 노고가 많다는 점, 과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몽골군의 노고에 대해 대왕께 생색을 내고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대왕께서 어명을 내리셔서 남쪽 지방의 각 도에 안무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주청을 드리러 온 것입니다. 안무사라고 했소? 그렇습니다.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지금 우리 몽골의 군사들이 남쪽 지역 여기저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이 걸핏하면 각 고을들을 약탈해 고려의 백성들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다루가치가 직접 그 문제를 염려해 주시다니 이거 참 고마운 일이요. 고려의 백성들을 위무해 편안히 하는 일은 황제 폐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각 지역의 장수들에게 지시해 우리 군사들의 작패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나 대왕께서도 안무사절을 파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왕은 경상도의 장의를, 전라도의 주열을, 그리고 충청도의 곽여필을 안무사로 파견하였다. 고려사 세가편과 고려사 저료에 실려있는 기사를 소개했습니다만 여태까지 몽골군이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대단히 이채로운 내용의 기사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고려에 머무르고 있는 몽골인들 중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다루가치가 자기네 나라 군사들이 고려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등 괴롭히고 있으니 그것을 근절시키도록 관리를 파견하라고 요청하다니 말입니다. 이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충렬왕 때부터 계속해서 고려던 내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정치들이 시도되는데 그러한 개혁 정치도 이제 몽고에서 많이 이제 지원하거나 또 몽고가 권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어떤 안정적인 고려 지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안무사 파견을 통해서 몽고군의 침탈로부터 이제 주민을 보호하고 또 고려 유망민들을 안집시키려고 했던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몽고 측에서 생각하기에 이제 고려는 몽골의 영향력 아래 복속이 되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고려의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권영국 교수의 의견이 이러한데요. 이강한 교수는 다루가치 탈타의 원종에 대한 이러한 제안은 몽골군 사령관으로 고려에 와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던 장수 흔도와 고려 출신의 홍다구를 견제하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흔도라는 사람이 너무 이제 고려 인민들을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취함으로써 민심을 불안케 하고 고려 내부의 정정도 불안케 하는 것이 원조정과 원조정이 고려 정부를 향후 상대하는 것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차원에서 이 다루가치 탈타가 흔도를 야단친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흔도와 홍다구가 또 이렇게 제휴 중이었거든요. 홍다구 세력이 너무 커지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원조정 일각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고려 내에서는 다루가치들이 주로 이제 인민 안집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둔전 경작을 담당할 고려민들을 많이 확보해야 됐던 이 흔도 같은 장수들과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직종의 종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사이 탈타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몽골군 사령관인 흔도와 다루가치 탈타는 나중에 진도의 삼별초군을 격파하고 나서 그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탈타가 흔도를 염두에 두고 원종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루가치 탈타가 원종에게 했던 그 발언은 자기 나라 군대를 스스로 비난했다기보다는 사령관인 흔도가 군사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해서 몽골군이 고려의 이곳저곳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흔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폐하, 몽골 중서성에서
지금 어떤 의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으셨사옵니까? 아니, 중서성에서 무엇을 의논한단 말이오? 우리 고려에 대한 사안이요? 그렇사옵니다. 의논하고 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몽골 중서성 관리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몽골군을 위해 대규모의 둔전을 두려는 계획을 세우고서 뭐라? 둔전이라 했소? 그렇사옵니다, 폐하. 그들은 이미 우리 고려에다 둔전 경략사를 설치할 것과 둔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을 두고 의논을 거의 마쳤다고 하옵니다. 아니 될 말이오. 그렇잖아도 연년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백성들은 도탄에서 허덕이고 있고 나라의 창고가 비어서 관리들의 녹봉을 못 주는 처지인데 아니 되겠어. 당장에 몽골의 중서성에 보내 국서를 작성해야겠어. 하오나 폐하, 둔전은 지금 몽골의 중서성에서 논의 중이라는 소문만 있을 뿐인데 소문이 나돌 때 국서를 보내서 둔전 설치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아둬야지. 기정사실이 돼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소. 둔전이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사들의 군량을 조달하고 주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농사지을 토지를 설정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고려의 군대를 주둔시키려 했고 그에 따른 둔전을 두려 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일본 정벌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